서울의 하늘은 잿빛 커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줄기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얗게 부서지며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 루이미에르는 자신만의 온기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앤티크한 목재 가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깊은 커피 향이 바깥 세상의 혼란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서지우는 마른 행주로가 세척한 커피잔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의 몸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유성그룹의 외동딸이었던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서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삶 속에 녹아들기 위해 애썼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인 중년의 소설가가 들어섰다.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지우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지우 씨,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커피가 좋을까? 머릿속이 온통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서 말이야.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어떠세요? 작가님, 산뜻한 산미와 은은한 꽃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줄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눅눅함 대신 상쾌한 아침의 풀밭을 걷는 기분을 선사해 드릴게요.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메뉴 추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잔의 커피가 줄 수 있는 경험과 감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섬세한 처방이었다. 소설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능숙하게 그라인더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원두가 갈리는 경쾌한 소음과 함께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지우는 저울로 원두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정성스럽게 탬핑을 한 뒤 포터필터를 에스프레소 머신에 결합했다. 곧이어 황금빛 크레마를 머금은 에스프레소가 가느다란 물줄기처럼 잔으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장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에게 커피를 내리는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 이전에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문에 달린 풍경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날카롭고 이질적인 소리를 내며 울렸다. 빗물을 툭툭 털어내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비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잃지 않았고 잘 닦인 구두는 바닥에 가벼운 또각거림을 남겼다. 그의 존재감만으로 카페 안에 아늑했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지우는 스팀 피처를 정리하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늘 하던 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환영의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였다. 어서 오세요. 카페 루미에르 입. 그녀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 굳게 닫힌 남자의 입술,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 얼굴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잊으려 발버둥 쳤던, 꿈속에서조차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강태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과 함께 지우의 세상이 멈췄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고 다른 한때는 지독한 원망의 대상이었던 남자. 가난한 구학생이었던 그는 늘 주눅든 어깨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냉철한 야망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온몸을 감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지배자 그 자체였다. 태준 역시 그녀를 발견한 순간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우연히 이 작은 카페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가 한때 눈부신 보석처럼 빛나던 그의 첫사랑 서지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곱지 않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와 깊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카페 안에 다른 소음들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고 그의 구둣발 소리는 지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딱딱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문을 하듯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주문을 받았다.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는 손끝이 부자연스럽게 삐걱거렸다. 항상 자신 있던 그녀의 동작들은 그의 시선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에스프레소, 샷을 얼음이 담긴 잔에 붓고 물을 채우는 지극히 단순한 과정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완성된 커피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칠 뻔했고 지우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태주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지우는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두려웠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말기 위에 올려놓았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이 출력되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영수증을 챙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나기 직전 잠시 망설이듯 멈춰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다. 이런 곳에 있을 줄은 몰랐군.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지우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동정인가? 혹은 경멸인가? 그녀가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딸랑. 풍경 소리가 그의 퇴장을 알렸고 이내 검은 세단 한 대가 빗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사라졌다. 지우는 그가 사라진 문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카페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폐해졌다.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루이미에르의 따뜻한 커피 향과 뒤섞여 이질적인 잔상을 남겼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남자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강태주는 빗속으로 미끄러지는 차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도,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방음 설비도 그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방금 전 마주했던 서지우의 얼굴이 눈꺼풀 뒤에서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낡은 유니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커피 머신을 다루던 그녀의 하얗지만 거칠어진 손.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그가 알던 서지우는 온실 속 화초처럼 고귀하고 연약한 존재였다. 계절마다 바뀌는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속에서 항상 빛나던 유성그룹의 공주님. 그런 그녀가 왜 허름한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것일까? 5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그의 뺨에 냉혹한 모욕을 퍼부으며 둘의 관계를 강제로 끊어놓았던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차가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AU아그룹 본사빌딩 로비에 멈춰 섰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신속하게 우산을 받쳐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그의 성공과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탑과 같았다. 로비를 지나는 모든 임직원들이 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김 비서가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했다. 대표님. 잠시 후 3시부터 프로젝트 엘리시안 관련 주간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프로젝트 엘리시안. 그것은 아이유아라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자 그의 야심작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준이 상석에 앉자 좌중은 숨을 죽였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성훈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였지만 태준은 그의 번지르르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잠재적 인수 대상 카페 리스트업을 완료했으며 1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지역의 소규모 독립 카페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저희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단기간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종로구의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개의 붉은 점들이 표시되었다. 태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박성훈 전무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 붉은 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특히 이곳 카페 류미에르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고정 단골 고객층이 두터워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알짜배기 매물입니다. 건물주와의 사전 접촉 결과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카페 류미에르, 그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펜을 쥔 손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갔다. 그에게 그곳은 더 이상 지도 위의 붉은 점이나 단순한 인수 대상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지우가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다. 태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질문을 던졌다. 협상 방식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텐데. 그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성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저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변 상권을 장악하고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의 대답은 교묘한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약자를 짓밟아 원하는 것을 빼앗겠다는 탐욕스러운 선언과 다름없었다.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박성훈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 아래 어떤 비열한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에도 태주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잿빛으로만 보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종로구에 있는 카페 루미에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대표자, 재무 상태, 주요 거래처,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신상까지. 이건 공식적인 보고라인 말고 김 비서가 직접 알아봐.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커피 머신에서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혀끝에는 지우가 만들어준 쓰지만 어딘가 아련한 슬픔의 맛이 배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잔향만이 맴돌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의 야망,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처럼 나타난 첫사랑. 그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의 관망자가 될 수 없었다. 강태준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카페 루미에르에는 불안한 평온이 감돌았다. 서지우는 애써 그의 방문을 기억에서 지우려 노력하며 일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이 경멸이었든 혹은 아주 희미한 연민이었든 그 무엇도 그녀의 자존심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카페의 주인이자 지우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윤 여사는 그런 지우의 속도 모른 채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지우야, 무슨 생각에 그렇게 잠겨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윤 여사는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카페를 차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지우에게 그녀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예고 없이 깨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발생했다. 10년 넘게 루미에르에 최상급 원두를 공급해오던 로스터리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다. 전화기 너머의 사장은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게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윤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카페 커피 맛의 비결은 그 집 원두인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윤 여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계약 파기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루미에르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와 맛집 블로그에 루미에르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 사실들이었다. 글을 올린 아이디는 모두 최근에 생성된 유령 계정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윤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루미에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한 남자의 차가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악성 게시글들의 출처를 추적하고 원두 공급이 끊긴 업체의 뒷이야기를 파고들었다. 그러다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로스터리 업체를 독점 계약으로 묶어버린 대기업의 이름.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태준. 역시 그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에게는 이 작은 카페가 그저 그의 거대한 사업 계획을 위한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윤 여사의 눈물도, 이곳에서 위안을 얻던 사람들의 시간도, 그리고 과거의 추억마저도 그의 야망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과거 유성그룹의 딸로 살면서 보아왔던 비정한 기업가들의 모습이 그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며칠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동산 컨설턴트 한 명이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윤 여사에게 카페를 팔 것을 종용했다. 사장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 조건이면 꽤 괜찮은 겁니다. 더 버티시면 손해만 커질 뿐입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윤 여사의 마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지우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젠 정말 그만둬야 할까봐.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에 빠진 윤 여사의 눈을 바라보던 지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그녀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며 살아왔다.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평범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싸워야만 했다. 지우는 윤 여사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때 재계의 중심에서 냉혹한 생존 법칙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자랐던 유성그룹의 딸 서지우의 예리하고 차가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 여사는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늘 조용하고 순하기만 하던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강인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달라진 태도만으로도 윤 여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암사자처럼. 서지우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내렸다. 보고서에는 카페 루미에르를 둘러싼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 여사라는 이름의 선량한 주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라는 사실. 그리고 최근 벌어진 원두 공급 중단 사태와 온라인상의 악성 루머까지. 그 모든 공격의 배후에 박성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박성훈은 그의 지시 없이도 성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선을 넘을 인간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서지우의 정보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유성그룹의 몰락 이후 그녀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해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태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이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날 밤 태주는 카페 루미에르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의 불이 꺼지고 지우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흘렀다. 태주는 서두르지 않고 품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받아.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와. 어차피 곧 정리될 곳이야. 원한다면 아우라 그룹 본사에 괜찮은 자리를 알아봐 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행동은 마치 자선사업가가 베푸는 동정과도 같았다. 그는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더 이상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만의 서툰 배려였다. 하지만 그의 배려는 지우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봉투를 차갑게 밀쳐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당신 방식이야. 강태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거. 내 자존심도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동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면 당신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하찮은 돌멩이로 보여. 지우의 날 선 비난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비즈니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게 당신이 말하는 비즈니스야 당신. 우리 아빠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냉혹하고 무자비해. 과거의 상처가 담긴 아빠라는 단어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맞받아쳤다. 네 아버지를 입에 담지 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네 옆에 있으면 널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나 같은 놈은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던 사람이야. 내가 떠난 건 널 위해서였어. 그의 외침에는 5년간 묵혀두었던 깊은 아픔과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태준의 고백에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의 사이를 반대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토록 잔인한 말로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내게 내 세상에 지쳐서 떠난 줄 알았어.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위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잖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과거의 오해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은 흉터를 남겼다. 격렬한 감정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반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포착했다. 그녀가 카페가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 즉 공급처 압박이나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혹감과 진심 어린 분노였다. 그는 정말로 그 모든 세세한 비열한 수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적은 강태준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그의 야망이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루미에르를 위협하는 것은 그의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유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는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혹은 그보다 더 탐욕스러운 또 다른 괴물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태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오늘 일은 미안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카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강태준과의 대화 이후 서지우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아유아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다윗의 지혜였다. 힘이 아닌 전략과 명분으로 싸워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르미에르를 단순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윤 여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윤 여사도 지우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우선 카페 르미에르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할인 행사나 신메뉴 홍보 대신 르미에르가 가진 이야기에 집중했다. 윤 여사가 남편과의 추억을 기리며 이 카페를 열게 된 사연, 한 잔의 커피에 담긴 그녀의 철학, 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단골들의 소소한 흔적들을 감성적인 글과 사진으로 엮어냈다. 그녀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과거 유성그룹의 문화재단에서 최연소 이사로 활동하며 갈고 닦았던 그녀의 안목과 교양은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르미에르를 단순히 커피를 파는 장소가 아닌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지키는 작은 섬으로 포지셔닝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간결하고도 강렬했다. 당신의 추억을 지켜주세요. 동시에 지우는 과거의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 유성그룹의 후광이 아닌 인간 서지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국내 최고의 음식 평론가이자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지상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구차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대신 정중하고 기품 있는 문체로 쓴 손편지와 함께 르미에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블렌딩 원두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원님, 서울의 심장부에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보석이 숨 쉬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의 논리 아래 곧 사라질지도 모를 이 공간의 마지막 향기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명 끝에 남긴 JS라는 이니셜은 그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다. 한편 AU라 그룹의 심장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 지우와의 대화 이후 박성훈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프로젝트 엘리시안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박성훈이 고용한 외부 컨설팅 업체에 대한 비밀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서슬이 펄했고 김 비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박성훈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행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인수 비용은 불필요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협상이라는 이름 아래 지출된 비용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박성훈은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태준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박성훈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아침 신문의 문화면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 시선을 멈췄다. 한지상 위원이 기고한 칼럼이었다. 도심 속 등대, 카페 루미에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은 루미에르의 철학과 그곳이 처한 위기를 서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필체로 담아내고 있었다. 칼럼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루미에르를 지키는 것이 곧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여론을 형성했다. 칼럼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그날 이후 루미에르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루미에르를 지켜주세요 라는 해시태그가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작은 카페로 모여들었다. 박성훈의 저열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대중적 방패가 형성된 것이다. 태준은 칼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움직인 것이 서지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연약하게 울고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우아하고 지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감탄이자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은 상황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서지우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한지상 위원의 칼럼과 온라인 캠페인은 카페 루미에르 사태를 단순한 상권 분쟁이 아닌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사회적 이슈로 격상시켰다. 박성훈 전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고 그룹 상층부에서도 그의 업무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너에 몰린 박성훈은 더욱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루미에르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합법의 탈을 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행정 권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AURA 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구청 건축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카페 루미에르에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에 서류 한 장을 든 채 다짜고짜 카페 내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민 것은 건물 안전 진단에 따른 영업 일시 중지 명령서였다. 수십 년 된 건물의 아주 사소한 균열과 낡은 배선 문제를 빌미 삼아 당장 영업을 중단하지 않아가면 강제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가게 문에 빨간색 영업중지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섰다. 카페를 찾아왔던 손님들은 분노했지만 공권력의 집행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루미에르를 지키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이 소식은 강태준의 귀에도 즉각 보고되었다. 그는 박성훈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비열한 폭력이었다. 그는 당장 박성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박성훈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게 다 자네 짓인가? 태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박성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낡은 건물의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설마 대표님께서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외면하라고 지시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는 태준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교묘하게 그를 조롱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성훈의 말대로 그에게는 박성훈이 구청을 매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그를 압박했다가는 오히려 사적인 감정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한다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는 분노를 삼키며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가 비밀리에 조사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거기에는 박성훈이 프로젝트 엘리시안을 진행하며 접촉한 모든 인물들의 리스트가 있었다. 태준은 그 중에서 유독 구청 건축과장과 박성훈이 고용한 컨설팅 업체 직원 사이에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이 오간 것을 발견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영업정지 명령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보안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그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과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파일을 첨부했다. 그는 수신인란에 카페 루미에르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었다.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발신인의 흔적도.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담긴 파일만을 보냈다. 같은 시각, 지우는 망견자실에 있는 윤 여사를 위로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 절차는 너무나도 길고 복잡했다. 그 사이에 카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에 새로운 메일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메일이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메일을 열어본 지우의 눈이 커졌다. 첨부된 파일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의 배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정보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돕고 있었다. 이것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자 강력한 방역의 무기였다. 그녀의 입가에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익명의 발신인이 보낸 파일은 판도를 뒤집을 강력한 카드였다. 서지우는 증거를 확인한 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즉각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공무원 개인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닌 아유아라 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만들어야 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는 그 몸통을 먼저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는 과거 문화재단 시절 날카로운 탐사보도로 명성을 떨치던 한 독립 언론사의 기자를 떠올렸다. 대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던 그의 모습은 당시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자신이 받은 파일과 함께 루미에르 사태의 전반적인 정황을 정리한 자료를 그에게 보냈다. 그녀는 판을 깔아주었을 뿐이지만
굶주린 맹수처럼 사건의 냄새를 맡은 기자가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며칠 후 해당 언론사는 아이유아라 그룹 골목상권 말살 프로젝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터뜨렸다. 기사는 구청 공무원과 컨설팅 업체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성훈 전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질러온 각종 불법적인 행태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아유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박성훈이라는 남자는 왜 이토록 루미에르에 집착하는 것일까? 단순히 실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방식은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집요했다. 그녀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 박성훈이라는 인물과 그가 고용한 컨설팅 업체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기자의 추가적인 취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박성훈이 고용한 컨설팅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과거에도 여러 기업의 적대적 M&A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기자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모든 자금의 출처는 10여 년 전 대한민국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외국계 투자회사와 맞닿아 있었다. 베리타스 캐피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서 회장이 일군 유성그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바로 그 회사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흔한 기업 사냥꾼들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잔인했던 탓에 뒷이야기가 무성했었다. 그녀는 애써 잊고 있던 아버지의 절망적인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진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자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과거 직원 명단을 입수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알렉스 박성훈이 해외 유학 시절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었다. 당시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주니어 펀드 매니저로서 유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유성그룹의 딸 서지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이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루미에르를 향한 그의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에서 비롯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다. 그의 성공 신화는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탐욕의 탑이었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루미에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온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구청 공무원의 비리 증거, 그리고 박성훈과 그녀의 과거를 잇는 기사들.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가면을 쓴 악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공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심장부를 뒤흔들 수 있는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신에게 익명의 증거를 보내줬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박성훈을 막아야 할 이유와 힘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사람. 지우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들어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지우는 강태준의 개인 번호가 아닌 AURA 그룹 대표 비서실의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카페 르미에르의 법률 대리인이자 피해자 대표 서지우입니다. 귀사의 프로젝트 엘리시안과 관련하여 강태준 대표님과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그의 옛 연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유아라 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주체의 자격으로 그를 만나려 했다. 약속된 날, 지우는 아유아라 그룹 본사 빌딩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낡은 유니폼 대신 과거의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격식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기품을 뿜어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태준의 개인 집무실이 아닌 외부 손님을 맞는 중립적인 회의실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후 강태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골목에서 마주쳤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는 지우의 모습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에게서는 한때 재계의 공주로 불렸던 시절의 위엄과 오랜 시련을 통해 얻어진 단단한 내공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하거나 동정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마주 앉은 파트너였다. 지우는 감정적인 서두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마치 유능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그녀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성훈 전무가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입니다. 당신 회사가 말하는 합법적인 절차의 실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어서 그녀는 탐사보도 기사와 박성훈이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형태의 범죄 자료들을 늘어놓았다. 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몰차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박성훈이 알렉스 박이라는 이름으로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근무했다는 기록과 당시 유성그룹의 M&A 보고서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제 가족과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준은 마지막 서류를 확인한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성훈이 부패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지우의 가정을 파멸시킨 원흉이라는 사실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성공을 향한 야망이 결국 이런 괴물을 자신의 회사 안에 끌어들이고 그 괴물이 다시 지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을 방관한 셈이었다. 그의 성공 신화에 거대한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옛 연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동맹의 비장한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정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러 왔어요. 이 범죄자를 계속 품에 안고 아우라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인지 아니면 저와 함께 그를 심판대에 세우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것인지. 그녀의 말에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뚜렷한 목표를 발견한 전사처럼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한마디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 익명의 불안한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회의실은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박성훈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주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며칠 뒤에 있을 아유라 그룹의 이사회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최종 예산을 승인하고 박성훈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외부의 무기를 준비했다. 탐사보도를 진행한 기자는 박성훈과 유성그룹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이랬다. 태준이 이사회 현장에서 긴급 감사를 요청하여 박성훈을 궁지에 몰아넣는 동시에 지우는 외부에서 기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이사회가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내부와 외부에서의 완벽한 협공이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한때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전쟁이 임박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은 그들의 제국을 상징하는 심장부와도 같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성훈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최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리미에르 사태로 잠시 시끄러웠던 여론을 성장통이라는 말로 일축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해냈습니다.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유라 그룹은 국내 프리미엄 커피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이사들 사이에서는 만족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훈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걸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는 회의장 안에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이 안건을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 저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 과정과 업무 방식에 대한 긴급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성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명백한 흠집 내기이자 저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인신공격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회사의 CEO로서 우리 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재무 비리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태준에게 증거를 요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이사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떠오른 긴급 속보 알림. 단독 아유레아 그룹 박성훈 전무. 과거 유성그룹 파산의 주역 베리타스 캐피탈의 핵심 인물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기사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회의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을 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김 비서의 뒤를 따라 서지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회의장 앞으로 걸어 나갔다. 태준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분이 바로 구우서 회장님의 따님이자 박성훈 전무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지우 씨입니다. 지우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그녀는 류미에르의 대표로서 박성훈이 저지른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를 고발했고, 이어서 유성그룹의 딸로서 그가 과거에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역사를 폭로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성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박성훈 씨,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짓밟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테이블 위에는 박성훈의 뇌물 장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베리타스 캐피탈 시절 그의 서명이 담긴 유성그룹 M&A 관련 내부 문서들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훈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지우와 태준을 비난했지만 그의 발악은 최후의 단말마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리고 서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 회장의 눈빛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보안팀을 불렀다. 화려했던 박성훈의 성공 신화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아유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태준과 서지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오랜 시간 서로를 괴롭혔던 오해와 원망은 사라지고 거대한 적을 함께 무너뜨린 동지로서의 깊은 유대감과 존중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는 구현되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 에이유아라 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박성훈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강태준은 숨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회사의 모든 과오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최악의 위기를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에 찾아왔다. 태준은 기존의 약탈적인 M&A 방식을 전면 폐기했다. 대신 그는 골목 상권의 작은 가게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당연히 카페 루미에르였다. 그는 윤 여사와 서지우에게 일방적인 인수 제안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아우아라 그룹은 자본과 유통망을 제공하고 루미에르는 브랜드의 철학과 독립적인 운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윤 여사는 태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하며 기꺼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은 자연스럽게 서지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유아라 그룹과의 합작법인에서 브랜드 전략과 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가 가진 섬세한 감각과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과거의 경험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늦은 오후, 태준이 조용히 카페 루미에르를 찾아왔다. 그들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카페에 나란히 앉아 지우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다. 오랫동안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태준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 야망이 나의 눈을 가렸고 그 때문에 네가 또다시 상처받게 만들었어. 그리고 5년 전 널 위해 싸우지 않고 도망쳤던 것도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나도 사과해야 해. 나 역시 내 자존심 때문에 너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우리는 둘 다 너무 어렸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거야.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과거에 아팠던 자신들마저 따뜻하게 보듬어 안았다. 오랜 시간 그들을 얽매였던 시간의 매듭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혹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과거,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과 현재의 그가 겪어온 모든 시간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5년간 내가 기억하는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어.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구나. 다시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의 고백에는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는 더 이상 재벌가의 딸과 가난한 고학생이라는 꼬리표도, 냉혹한 CEO와 상처 입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불균형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서지우와 강태준만이 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새롭게 단장한 카페 루미에르 1호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페의 한쪽에서는 지우와 태준이 새로운 원두의 맛을 함께 테스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행복해 보였다. 지우가 장난스럽게 커피의 단점을 지적하자 태준이 억울하다는 듯 반박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연인이자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사업 파트너였다. 한때 그녀의 몰락을 상징했던 작은 카페는 이제 두 사람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커피 향기는 더 이상 과거의 잿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씁쓸한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아침을 약속하는 깊고 따스한 사랑의 향기였다.